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인가,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 것, 이것과 같이 제 원고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속살이 또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정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좁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삶의 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결혼조차도 유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와 코로나19가 맞물려 가면서 과연 보건의 문제라든가 방역의 문제라든가 의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흔히 말하는 저개발 국가들이 있지요. 물론 선진국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분이긴 합니다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교육의 경우에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최첨단의 학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과목들이 있죠. 물론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목들이 정립이 되고, 그것이 고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초등학교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급이 나누어지고, 그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말 최첨단의 그런 지식을, 정보를 다루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을 통해서 알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육이, 제도 교육이 작동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제도교육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또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연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 논문, 교육 선진국에서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 그 논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최첨단의 장비를 만들어내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을 또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선진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념 설계라든가 디자인, 그런 쪽은 이제 선진국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생산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산 시설을 자기 나라 밖으로, 선진국 밖으로 내보내고,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사실은 상당한 정도 위험이 따르는 것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을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될 때 그 나라 안에서 생산 시설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경영을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특별히 더 발전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경영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첨단의 학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저런 과학 기술들이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과 내용으로 해서 제도 교육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죠. 최첨단의 학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문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가? 선진국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 지구촌 전체가 과연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허와 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실에 주목을 하고 허에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교과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실 쪽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교과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교과 내용들을 우리는 정리된 방식으로 제도 교육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다루면서 그것을 삶터에서 조회해보는 작업을 하지 않는데, 그러한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끊임없이 우리는 제도화해 왔습니다. 제도화하면서 제도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식을 챙기게 되고 절차를 챙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공인할 것인가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 교육이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삶터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삶 속에서의 분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정리된 형태로 학교 안에서의 교과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가 분리가 되고
삶과 분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 다양한 상황에서 복잡하게 교육은 진행이 됩니다. 학교 교육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제도 교육을 통과하게 되면 특정한 유형의 인간이 양성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 가도 그러한 형식과 절차를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할 것인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과정 자체를 단일화시키는 그런 오류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식과 절차를 정교화해 나가는 건 못지않게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경험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교육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그 대표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자체로 보장이 될 것인가? 교육은 가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교육의 가치가 정말 보장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도 가치가 있고 경제도 가치가 있고 교육의 장면에서 주로 다루는 학문도 가치가 있고 또 문화, 종교 다 가치가 있죠. 그러한 가치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동안에 학교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렇게 제도화된 교육, 그것이 제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도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제도의 수준, 다시 말하면 교육을 관리하는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체계가 상당히 정교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정말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그 제도의 수준이 과연 교육의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와 교육은 다르거든요. 제도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수준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수준 못지않게 교육의 수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도 잘 해야 되죠. 정치도 잘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잘 해야 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사실 교육활동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르치고 확인하는 활동도 잘 해야 되고 배우고 익히는 활동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앞서 교과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과목에서 다루는 교과 내용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그 교과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확인해 나갈 것인가, 교수자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 교과목의 교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잘 익혀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활동이든지 좀 더 잘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기 위한 과제, 경제활동을 잘하기 위한 과제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잘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데, 뭔가 인간이 하는 활동을 더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바로 도덕과 맞물림이 교육도 있다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된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고, 여기에 도덕과의 맞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소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교육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교육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인간됨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소재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 주로 인지적 차원의 알미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장면에서든 다른 장면에서든 우리는 소재를 매개로 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소통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그동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과연 무엇이 개입되어 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가르치고 확인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이 개입이 되어야 소재가 점점 더 발전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재를 매개로 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교육도 발전의 과제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학과 음악이 같을까요? 물론 교과라는 명칭으로는 같겠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양태는 달라야 되겠죠. 물론 배우는 양태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할 때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 더 잘 배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이 교육의 상호작용을 해 나갈 때 단순히 교과를 매개로 한다고 해서 교과와만 맞물려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 생애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확인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치러서 가르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만 놓고 보더라도 이전에 무수히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 배움의 토대 위에서 현재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저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익힘의 과정을 또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의 삶과 단절된 상태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삶,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 자신의 생애를 배경에 놓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놓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학습자와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도외시하게 될 때 단순히 교과 내용을 그냥 익히면 되는 거 아니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과를 매개로 해서 또는 교육의 소재를 매개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인간됨의 수준을 어떻게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의 지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에서는 그러면 벚꽃창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어려운 용어인가요? 벚꽃창신이라는 말을 이전에는 참 많이 썼습니다. 옛날을 참고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벚꽃창신이라고 합니다. 이 벚꽃창신을 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많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는 무수히 많은 과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만 저 이전에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의 토대 위에서 현재 이르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현재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배워 익힌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그것을 또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치고 확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략하고는 도대체가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르스를 겪은 경험,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코로나19를 맞게 됐고 그래서 그 대처 과정에서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표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멀리 미국이 있죠. 지리상으로만 미국이 멀리 있지 사실은 아주 가깝게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라의 또는 우리 민족의 자존 또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으면 언어가 없어질 만도 한데 없어지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의 뭐 중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어를 쓰지 않고 한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창제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한글은 지도층에 있는 분이 왕이죠. 왕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언어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그런 언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기도 하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 또는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고 앞서 양극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상황에 직면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보여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 학습이 없었을까요? 이 과정에 교수가 없었을까요? 무수히 많은 교수와 무수히 많은 학습,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진행된 무수히 많은 교육이 있었을 겁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물론 학교 교육이 기여한 바도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학교 교육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교육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형성해 왔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월등한 그런 수준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계시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시점과, 그러니까 시점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도덕과의 접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던지는 과제는 교육의 수준을, 학교 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과제를 우리한테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표준들이 정립되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 없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도외시하고 교육이라는 행위 활동을 엮어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단지성.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선지자가 있어서 미리 예견하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라고 미리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벌어졌고 미리 대비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사태는 벌어졌고 그 사태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발현된 것이 바로 집단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교육의 역량, 교육의 수준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집단지성도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집단지성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역량의 수준,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민도의 수준 또는 시민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놓지 않았고
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사고를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 나갔던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깔고 상황에 대처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공동체의 정신이지요. 이 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해야 되겠고, 이 성찰의 과정에 학습과 교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습과 교수가 어우러지면서 교육이 진행되고, 이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준 또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수준을 또한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들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면 결국 사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증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량을 형성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고유한 기제가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상태에서 한 나라가 또는 한 그 지역이 또는 한 조직이 발전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세계에서는 다른 분야의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 세계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를 코로나19가 정말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PPT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을 풀텍스트 원고로 만들었고, 그 원고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동영상과 같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담론들 참고하시고 교육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